뭔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촬영을 잠깐만 좀 하도록 할까요? 오늘은 전체 시간 할 필요는 없고 아마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은 한 15분, 20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시간 다른 걸 좀 할 겁니다. 자, 디지털 미디어를 분류한다면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냥 개략적으로 적어 놓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이냐, 무선이냐, 그 다음에 이제 위성 통신을 이용하는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패키지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선을 꼽아서 쓰는 게 유선계고요. 선이 없는 게 이제 이른바 무선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선계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이 지구상 내에서의 무선 통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위성을 중계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을 위성계라고 하는 거죠. 자, 문자계, 음성계, 영상계, 멀티미디어계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위주의 어떤 정보 형태냐, 음성 위주냐,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결합된 영상이냐, 그리고 조금 더 복합화된 감각을 사용하는 멀티미디어냐라고 하는 걸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표현 형식이라든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을 겁니다. 표현 형식이라고 한다면 텍스트,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그래픽, 그 다음에 이 그래픽을 통해 가지고 표현되는 이미지, 그 다음에 청각적 요소인 오디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비디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실어 날라지는 어떤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래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컨텐츠. 여러분들 문화 콘텐츠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향유하는 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텔레비전 드라마라든가 영화 이런 것들이 다 컨텐츠를 구성하는 것들이죠. 웹툰도 있을 수 있고요. 개별 작품들을 얘기하는 게 콘텐츠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콘텐츠를 하나에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서비스하는 어떤 개념이 오늘날 부각되고 있죠. 그걸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는 우리가 줄여가지고 인프라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럼 이 플랫폼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일단 여러분들 OTT 서비스, 뭐 넷플릭스 같은 게 제대로 이용이 되려면은 정보망이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정보망, 하부에 깔려 있는 정보망이라든가 또 정보망은 기본적으로 전기를 통해서 소통되니까 전력 이제 그 배분 시스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인프라스트럭처의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야겠죠. 산업화 사회의 인프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주로 어떤 거를 떠올리세요? 뭐 많이 배웠잖아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뭐 이런 것들, 이게 일종의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불리죠. 줄여가지고 SOC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사회가 되면은 거기에 조금 더 추가되는 것들이 생기죠. 바로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디지털 미디어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본다면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른바 유저 측 단말기를 의미해요.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기기. 이 플랫폼에 접속을 했을 때 콘텐츠가 모여있고 그것들을 분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넷플릭스를 떠올려 보시면은 아주 기본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혹은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와 함께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포함하고 있고요. 형태는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유선계, 무선계 둘 다 가능하고 고정형, 휴대용 다 사용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네트워크의 형태인데요. 초창기 단계에도 사실은 아주 초보적인 형태지만 그게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가설되어 있던 전화선을 이용해서 이런 식의 어떤 소통을 가능케 했었던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모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언가 이 인터넷을 이용하려면은 모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화선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컴퓨터에다 끼우곤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케이블이라고 하나? 그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컴퓨터에다 딱 꽂는 유선 케이블 있잖아요. 그게 전화기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 전화기에 끼우는 거랑 규격이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쓰던 모뎀도 이게 호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모델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걸 이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케이블 TV라든가 인터넷 전용망 그리고 이동통신, 위성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 개인의 힘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요. 초창기에는 사실은 특정한 기업이 달려들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물론 오늘날에야 이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니까 오늘날에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경우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좀 특이하잖아요. 개인 기업을 운영하는데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기술들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죠. 그건 좀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전략 비전에 따라 가지고 국가가 이런 인프라의 가설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명이 사회 간접자본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모두가 다 그걸 누려야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공공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 기관 산업 차원에서 구축되는 게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컨텐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은 알라지는 구체적인 어떤 작품들,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의 주요한 개념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디지털화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먼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는 게 디지털화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연속량으로 표현되어 있는, 쭉 연결되어 있는 빨간 선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아날로그 신호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사인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아마 음파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음성을 아날로그적인 신호로 표현하면은 저렇게 쭉 연속되어 있는 선들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걸 디지털로 어떻게 바꾸느냐? 먼저 샘플링이라고 하는 걸 해요. 우리가 표본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추출하는 과정인데요. 일단 쪼개는 거죠. 구획을 나누는 겁니다. 일정 간격으로 아날로그 신호의 순간적인 값을 취합니다. 연속적인 실수값들이 들어오는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 주기마다 그 값을 읽어서 표본값을 얻어냅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지금 2초 정도 되는 시간 동안의 음파를 기록했다고 쳐보세요. 1초, 2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를 0.1초 단위로 쪼갤 거냐, 혹은 0.5초 단위로 쪼갤 거냐, 아니면 0.01초 단위로 쪼갤 거냐를 결정한 다음에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0.1초 타이밍에서의 어떤 진동수의 값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35Hz였다. 그럼 그걸 딱 읽어내는 거죠. 0.1초에서는 35, 그 다음에 0.2초에서는 42, 뭐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는 값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읽어내는 과정을 표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표본화 과정을 최대한 세밀하게 하면 할수록 아날로그 신호의 어떤 값과 비슷해지겠죠. 촘촘하게 쪼갤수록. 0.1초 단위가 아니라 0.00001초 단위로 쪼개면은 저게 훨씬 더 촘촘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더 정밀한 소리의 재현이 가능해지겠죠. 대신에 문제가 뭐죠? 용량이 커질 겁니다. 파일의 용량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적정한 표본화 값을 만들어내는 게 효율성 면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을 것이냐, 소리를 크게 열화시키지 않으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용량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이 표본화의 그 수치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쪼갤 것인가를 결정하는 개념이 바로 표본화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는 뭐냐? 퀀티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양자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0.1이라고 하는 단위에서 읽어냈던 소리의 값이 뭐 35.731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반올림 해가지고 정수로 바꾸는 겁니다. 최대한 그 값들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뭉뚱뭉뚱 그려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좀 카운팅하기 편한 값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양자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양자화 잡음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35.671 이런 값을 그냥 반올림 해가지고 36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실제랑 차이가 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음을 좀 왜곡할 수밖에 없겠죠. 일정 부분을. 그때 발생하는 원음과의 차이를 여기서 양자화 잡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잡음이니까 그럼 이건 소리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모든 종류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지금 표본화하고 또 양자화하는 과정인데, 그때 발생하는 원래 그 아날로그 신호와의 차이점들을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열화 과정을 다 잡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지도 그래요. 자, 이 양자와 레벨을 세밀하게 하면 양자와 잡음은 줄지만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고 전송효율이 떨어집니다. 표본화를 촘촘하게 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양자와 레벨을 세밀하게 한다? 나는 정수 단위가 아니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그 데이터를 얻을 거야. 그럼 더 세밀하게 재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35.672를 36이라고 표현하는 거랑 35.672를 35.67이라고 표현하는 거 차이가 크죠. 하나는 0.1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0.001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다른 하나는 한 0.33 이상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크죠. 대신에 더 세밀한 값을 얻어낼수록 용량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데이터의 용량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사이에서 적정값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디지털화의 기술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이진법 아시죠? 이진법. 컴퓨터의 언어는 이진법이잖아요. 0과 1. 왜 0과 1인지 아시겠죠? 전기를 넣었다 뺐다 요거밖에 컴퓨터는 인식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식진법을 이용해가지고 추출한 이런 숫자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진법의 체계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호화, 즉 코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요새 초등학생들도 코딩 많이 배우잖아요. 결국 코딩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짜가지고 만드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프로그래머가 하는 게 결국 코딩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진법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 그거를 우리가 코딩이라고 합니다. 이제 반대는 이제 디코딩이죠. 자, 양자화는 추출한 샘플링 신호의 레벨을 몇 단계로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부호화하는 건 뭐냐? 디지털 정보들을 0과 1의 이진수로 표현하고 양자화 과정을 거친 신호는 잡음에 민감하며 전송에 적합하도록 이진수로 부호화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그 십진법을 이진법으로 바꾸는 거는 고등학교 시간 때 다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제 십진법, 이진법으로 바꾸는 거는 이건 거잖아요. 자릿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2, 그 다음에 이제 뭐 2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3승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그걸 바꾸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십진법의 코드들을 이렇게 이진법의 형태로 바꾸는 거를 부호화라고 하더라.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해볼까요? 디지털화의 세 단계 뭐죠? 일단 간격을 추출합니다. 간격을 뽑아내요. 표본화. 두 번째, 그것들을 정수값으로 바꿉니다. 양자화. 마지막으로 이 바꾼 정수값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진법의 언어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거를 부호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 압축과 관련된 부분부터는요, 우리 다음 주에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게 좀 있거든요.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